가면산장 살인사건, 히가시노 게이고, 제5막 탐정역. 오후 1시가 조금 지났다. 지는 어제까지와는 다르게 인질들을 다소 자유롭게 풀어놓았다. 바깥 출입이 가능한 현관이나 주방 가까이 가는 것만 경계할 뿐 각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도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유키의 죽음을 둘러싸고 인질들이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면서 연대감이 사라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다. 다카유키만 해도 강도 때문에 별장에 갇혔다는 사실보다 유키에를 살해한 사람이 누구일까에 더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 진과 다구는 어차피 떠날 사람이지만 살해범에 관한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다카유키는 식당 테이블에 팔을 괴고서 문고본에 시선을 떨어뜨리고 있었다. 하지만 물론 글자를 읽고 있진 않았다. 머릿속에는 오늘 아침에 게이코가 한 말만 오락가락했다. 유키에 씨는 다카유키 씨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충격적인 말이었다. 그러나 솔직히 의외는 아니었다. 그때 다카유키 자신이 말했던 것처럼 그녀의 마음을 눈치채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일과 관련해서 유키의 아버지를 몇 번 만난 적이 있다. 그럴 때마다 그녀가 언제나 자리를 같이 했다. 그녀의 시선에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다는 것을 다카유키는 감지하고 있었다. 그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올 2월 15일, 그러니까 발렌타인데이 다음 날 확신했다. 그날 일을 끝낸 다카유키가 퇴근하려는데 사무실에 유키에가 나타났다. 그녀는 근처까지 왔다가 잠시 들렀노라고 했다. 다카유키는 사무실 내부를 잠깐 구경시켜준 후 부근에 있는 찻집으로 그녀를 데리고 갔다. 발레와 연극 이야기를 얼마간 나누었을 때였다. 그녀가 문득 중얼거렸다. 이제 결혼식까지 2달 남았네요. 약간 갈라진 목소리였다. 그렇죠. 요즘 도모미 언니가 무척 행복해 보이더군요. 꿈만 같다고. 볼 때마다 얘기해요. 유키의 눈길은 그녀 자신의 손을 향해 있었다. 무언가 소중한 것을 감싸듯 두 손으로 찻잔을 쥔 채였다. 이런 시기에는 누구나 마음이 들뜨는 법이죠. 모두가 자신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을 찾았다고 믿게 되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건 높은 이혼율을 보면 알 수 있죠. 좀 겸연쩍은 화제라서 다카유키는 일부러 농담처럼 말했다. 그런데 유키에는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듯 했다.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도모미 언니와 다카유키 씨는 가장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내가 보장해요. 그녀에게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강경한 말투였다. 다카유키가 당황스러워하자 그녀는 흥분한 자신을 부끄러워하듯 하얀 볼에 두 손을 댔다. 미안해요. 보장이라니. 그런 건방진 말을. 제가 굳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행복할 텐데. 아닙니다. 유키 씨가 보장해 주신다면야 그보다 든든한 일이 없죠. 도모미 씨에게도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다카유키가 웃으면서 말하자 그녀는 또 그녀답지 않은 말투로 이렇게 말했다. 도모미 언니에겐 말하지 마세요. 그가 눈을 동그랗게 뜨자 그녀는 아까보다 더욱 얼굴을 붉혔다. 제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걸 언니가 알면 창피하잖아요. 그렇진 않을 텐데요. 하지만 원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끼리의 얘기로 끝내죠. 유키에는 찻잔에 스푼을 담그고 휘휘 저으면서 고개를 살랑살랑 끄덕였다. 지난 크리스마스에 처음 다카유키 씨를 뵀을 때 도모미 언니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사고를 당한 것은 슬픈 일이지만 그 덕분에 다른 행복을 찾았으니 역시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도. 유키에 씨에게도 틀림없이 행복이 찾아올 겁니다. 다카유키가 그렇게 말했지만 그녀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사라지는 듯 했다. 난 틀렸어요. 별다른 재주도 없고
도모미 언니 같은 화사함도 없고 언니가 부러울 따름이죠. 그녀도 그녀 나름으로 큰 고통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건 저도 알아요. 언니를 부러워하다니 주제넘은 일이라는 거 잘 알아요. 그래도 도모미 언니는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키의 태도가 평소와 달라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다카유키는 입을 다물고 말았다. 그러자 그녀의 한쪽 볼에 적막한 미소가 살며시 번졌다. 미안해요. 괜한 말을 해서. 아닙니다. 그녀는 마음을 다잡은 듯 입가에 미소를 머금더니 고개를 숙인 채 이야기를 계속했다. 몇 번인가 발레와 연극에 데리고 가주셨죠. 저 정말 즐거웠어요. 또 가도록 하죠. 연락할게요. 다카유키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시선을 아래로 떨군 채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제 됐어요. 충분히 즐거웠어요. 게다가 그녀는 몇 초 동안 다카유키의 얼굴을 바라보고는 방긋 웃었다. 떨쳐버리고 싶어요. 떨쳐버린다고요? 네. 하지만 다카유키 씨와는 관계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옆에 놓인 가방 안에서 조그만 종이꾸러미를 꺼내 다카유키 앞에 놓았다. 이거 드셔보세요. 제가 만든 거예요. 와, 뭔데요? 열어보시면 알아요. 다카유키는 예쁜 포장지에 쌓인 것을 받아들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내용물을 짐작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전혀 몰랐다. 저 다카유키 씨, 유키에가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다. 아무쪼록 도모미 언니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네, 그거야 뭐. 정말 언니가 슬퍼하는 일은 없도록 해주세요. 그녀를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슬프게 하진 않을 겁니다. 다카유키는 유키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녀도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약속하실 수 있나요?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죠. 유키에는 할 말을 다 했다는 듯 그 후로는 무슨 말을 건네도 듣는 둥 마는 둥이었다. 다카유키는 찻집 앞에서 그녀와 헤어졌다. 집으로 돌아와 포장지를 뜯어보니 안에는 직접 만든 초콜릿이 들어있었다. 발렌타인데이는 지났지만 이라는 메모와 함께 그 순간 다카유키의 뇌리에 번뜩이는 게 있었다. 동시에 지금까지의 일이 단편적으로 되살아났다. 유키에가 때로 자신에게 보인 친절함과 수줍음, 그런 것들이 퍼즐처럼 딱딱 맞아떨어지면서 하나의 형태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제야 다카유키는 유키에의 본심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호감을 품고 있었다. 그런데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 마음을 떨쳐버리려 오늘 그를 찾아온 것이다. 다카유키는 초콜릿을 한 입 베어 물었다. 단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이걸 도모미에게 줄 수는 없으니 혼자 먹을 수밖에 없었다. 초콜릿은 달콤하고 그리고 조금은 씁쓸했다. 그 후로 유키에와 단둘이 만난 적은 없었다. 아니, 얼굴을 마주하는 일 자체가 거의 없어졌다. 도모미는 여전히 연극이나 콘서트를 같이 보러 가자고 하는 모양이었지만 유키에가 가진 이유를 대면서 거절하는 듯 했다. 그런데 그 무렵 유키에의 행동을 생각하면 게이코의 추리와 어긋나는 점이 있다. 가령 유키에가 다카유키를 사랑했다고 해도 그녀는 그를 포기하려 한 것이 명백하다. 그런 그녀가 도모미를 죽이면서까지 자신의 사랑을 이루려고 했을까? 더구나 도모미가 죽은 후에도 다카유키를 대하는 그녀의 태도는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다카유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모조 레이코가 다가와 그의 옆에 앉았다. 도모미 씨 생각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유키에 씨? 예리한 여자군. 하고 다카유키는 생각했다. 양쪽 다입니다. 당연하지 않나요?
다른 사람들도 모두 그녀들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겠죠. 하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군요. 다른 생각? SOS와 정전작전이 실패로 돌아간 건 말이에요. 그녀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하고 다카유키는 이해했다. 누가 저지하고 있는 거죠. 그 누군가가 유키에 씨를 살해한 범인일지도 모르고요. 아마 그렇겠죠. 하지만 그게 누구인지 지목하는 것은 간단하지가 않아요. 생각해보면 누구든 가능하겠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내가 아는 건 레이코 씨는 아니라는 것 정도입니다. 그렇게 말해주시니 고맙네요. 하지만 어떤 일에든 착각은 금물이죠. 시모조 레이코가 여유 있는 표정으로 말했다. 역시 묘한 여자다. 그런데 다카유키 씨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뭐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아마 아실 거예요. 필 케이스 얘기니까. 필 케이스? 다카유키는 살짝 긴장했다. 갑자기 대화의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가슴이 술렁거렸다. 사모님은 도모미 씨의 시신을 인수하러 갔을 때 필케이스 안에 하얀 캡슐 2개가 분명히 들어있다고 하셨어요. 다카유키도 다 아는 사실인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도쿄로 돌아오는 길에 휴게소에 들렀을 때 유품을 보았다고 다카유키는 대답했다. 그럼 다카유키 씨가 본 것은 나중이네요. 네, 뭐 그런 셈이죠. 미안하지만 시신을 인수하러 갔을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모조 레이코는 입술에 미소를 머금은 채 빈틈없는 눈초리로 다카유키를 보았다. 숨이 막힐 정도의 답답함 속에서 시간이 흘렀다. 다카유키는 지난 2, 3일 동안의 일을 기억해내는 것조차 곤란할 지경이었다. 너무도 많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나갈 수도 없는 공간에 갇혀있는 터라 시간 감각이 완전히 갈피를 잃고 말았다. 오늘도 딱히 뭘 한 것도 없는데 해가 기울어가고 있다. 저녁 때가 되자 진이 각자의 방을 조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유키의 일기장에서 찢겨나간 페이지를 찾으려는 것이었다. 그것을 가져간 사람이 누구인지 또는 거기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지를 알면 범인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는 듯 했다. 그로서는 범인을 모르는 채 눌러있기가 찜찜할 것이다. 하지만 없어진 페이지를 찾을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다카유키는 생각했다. 범인이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감추었을 것 같지 않았다. 어쩌면 잘게 찢어서 변기에 흘러버렸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가 예상한 대로 1시간쯤 지나 지친 얼굴로 진이 나타났다. 수학이 없는 모양이군. 도시아키가 말했다. 진은 의자에 털퍼덕 앉았다. 이제 남은 것은 몸 검사를 하는 것뿐이야. 하지만 본인이 아직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을 리가 없겠지. 이제 방으로 돌아가도 괜찮을까요? 아스코가 물었다. 좋으실 대로 좀 어질러져 있겠지만 그러나 아무도 일어서려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살피는 눈치였다. 사실은 혼자 있고 싶은데 자신이 없는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갈지 모르니 자리를 뜰 수 없다는 분위기였다. 진과 다구는 여전히 총을 겨누고 있었다. 커튼은 꼭꼭 닫힌 채였다. 이제는 경찰도 순찰을 돌지 않는 듯했다. 분위기의 무거움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여겨졌을 때였다. 느닷없이 전화벨이 울렸다. 전원이 몸을 움찔했다. 진이 벌떡 일어서더니 아스코에게 총구를 겨눴다. 받아. 몇 번이나 말하지만 허튼 짓은 하지 말고. 나도 알아요. 아스코도 이런 상황에 많이 익숙해졌는지 긴장은 해도 겁먹은 기색은 아니었다. 전화벨이 계속 울렸다. 그런데 수화기를 들기 직전에 벨소리가 멈췄다. 뭐야, 잘못 걸려온 전화인가? 아스코의 입에서 그런 말이 흘러나왔다. 곧바로 다시 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손을 뻗었다. 그러자 진이 아스코를 제지했다. 잠깐만, 6시가 넘었군. 그가 시계를 보면서 그렇게 중얼거렸다. 좋아, 여기 그대로 있어. 전화는 내가 받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바꿔줄 수도 있으니까 준비하고. 그가 장갑 낀 손으로 수화기를 들더니 신중한 동작으로 귀에 가져다 댔다. 그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여보세요? 낮은 목소리로 대답한 진은 긴장한 얼굴로 상대의 목소리를 기다렸다. 약 2초 후 그의 얼굴이 환해졌다. 후지, 어떻게 된 거야 대체? 그 말에 다구의 표정도 누그러졌다. 후지라는 동료에게 걸려온 전화인 듯 했다. 인질들의 얼굴에 새로운 긴장감이 어렸다. 실은 이쪽에도 문제가 생겼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는 은신하려던 집에 사람이 있었다는 것, 그곳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것 등을 대충 설명했다. 상대가 상당히 놀라고 당황했다는 것을 진의 말투로 알 수 있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니까? 순찰 도는 경찰이 또 언제 올지 모르고 이 별장을 나갈 수도 없어.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진이 매달리듯 말했다. 그 말투에서 후지라는 인물에 대한 신뢰감이 엿보였다. 알았어. 그럼 손은 안 댔지. 아, 역시 그 방법밖에 없겠군. 오케이, 준비해놓지. 5분 정도 지나 전화를 끄는 진이 다카유키 쪽으로 몸을 돌렸다. 당신네들에게는 좋은 소식이군. 드디어 우리의 출발 시간이 정해졌다. 내일 동트기 전. 동트기 전이라니? 노부이코가 외쳤다. 그럼 아직도 12시간 가까이 남아있지 않나? 그때까지 이런 짓을 계속하고 있어야 한단 말인가? 어쩔 수 없잖아. 사람들 눈에 띄면 곤란하니까. 그래도 동트기 전까지 기다릴 건 없지 않나. 밤이 깊어지면 바로 출발해도 되지 않느냐 이 말이야. 파트너가 후즈라고 했나? 도시아키가 말했다. 왜 그렇게 늦게 오는 거야? 좀 더 빨리 오라고 하지. 그럴 수 없으니까 이 고생인 거 아니야. 그럴 수 없다니. 왜? 도시아키의 질문에 지는 대답할 듯이 하다가 문득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며 고개를 저었다. 당신네들과는 관계없는 일이야. 그러고 보니 시모조 레이코가 끼어들었다. 이쪽에서는 그 후지라는 인물에게 연락할 수 없다고 했죠. 그렇다면 그 후지라는 사람이 상당히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얘기가 되겠군요. 지는 성큼성큼 그녀 앞으로 걸어가 예쁘게 생긴 코 앞에다 대고 권총을 좌우로 흔들었다.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그러나 그녀는 그 정도 위협에 기가 죽을 여자가 아니었다. 레이코가 태연하게 말했다. 제 생각에 후지라는 인물은 경찰의 감시가 삼엄한 곳에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밤이 되지 않으면 자유롭게 행동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렇군. 알겠어. 도시아키가 갑자기 손뼉을 짝 쳤다. 그 후지라는 놈 은행 내부 사람이 분명해. 그리고 네 놈들의 길잡이 노릇을 했겠지. 하지만 경찰도 그렇게 바보는 아니라고. 내부에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건 후에도 관계자들을 감시하고 있을 게 틀림없어. 그 감시망이 완화되어 빠져나올 기회가 생길 때까지 움직일 수가 없는 거겠지. 다구가 도시아키 앞으로 가서 라이플을 들이댔다. 몹시 낭패한 기색이었다. 다구의 표정에서 도시아키의 추측이 빗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군. 노부이코가 한숨을 쉬었다. 은행 내부에 공범이 있었어. 지는 혀를 끌끌 차면서 그렇게 당황하는 꼴을 보이다니 하는 눈초리로 다구를 노려보았다. 다구는 그 눈빛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다. 뭐 어때? 은행 관계자가 어디 한두 명인가? 요컨대 당신들에게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그만인 거지. 후지라는 건 당연히 가짜 이름이겠군. 노부이코가 묻자 지는 낄낄거리며
몸을 뒤로 젖혔다. 당연하지. 세상에 본명으로 강도질을 하는 놈이 어디 있겠어. 진과 다구와 후지. 대체 어떤 3인조일까? 하고 다카유키는 생각했다. 진과 다구만 해도 그저 일확천금을 노리는 얼치기 강도 인상은 아니었다. 게다가 은행 관계자인 후지라는 인물도 가담했다고 하는데 세 사람은 과연 어떤 계기로 모여 은행 강도를 공모하게 되었을까? 다카유키는 그것이 궁금해졌다. 아무튼 이렇게 지내는 것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그때까지 우리 사이좋게 지내보자고. 도모미라는 여자를 죽인 사람이 누구인지 꼭 알아내고 싶군. 나도 관심이 생겨서 말이지. 두 번째로 전화벨이 울린 것은 밤 10시가 지났을 무렵이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3번 벨이 울리다 멈추고 나서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진이 거침없이 수화기를 들었다. 어디까지 왔지? 바로 이 근처군. 그래, 인질은 전원 한 곳에 모여 있어.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지. 지금 당장은 별다른 꿍꿍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가 인질 쪽을 힐끔 돌아보았다. 뭐? 아, 그래. 하긴 그렇군. 어떻게든 해볼게. 수화기를 내려놓은 진이 이번에는 다구에게 말했다. 2층에 올라가서 침대 시트를 2-3장 벗겨와. 뭐 하게? 가져오라면 가져오면 되지. 다구가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진은 다카유키 쪽으로 몸을 돌렸다. 이제 곧 우리 파트너가 올 거다. 환영할 준비를 해야겠어. 샴페인이라도 터뜨리겠다는 건가? 도시아키가 말했다. 그것도 나쁘지 않지만 그러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 파트너가 부끄럼을 많이 타는 체질이라서 말이지. 다구가 둘둘만 시트를 안고 내려왔다. 진이 시트 한 장을 펼치더니 그 한쪽 끝을 이로 문 다음 두 손으로 쫙 찢었다. 자, 다구, 이걸 로프처럼 꼬아서 이 사람들을 묶어. 묶어서 어쩌자는 건가? 노부이코가 물었다. 인질이란 원래 묶여 있어야 하는 거잖아. 지금까지는 너그럽게 봐주었지만 말이야. 하지만 안심하라고. 귀와 입까지는 막지 않을 테니까. 다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손과 발을 묶었다. 힘껏 묶은 탓에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0조각을 가지고 모두의 눈을 가렸다. 좋았어. 이제 준비가 끝났군. 진이 만족스럽게 말하는 소리가 다카유키의 귀에 들렸다. 다른 사람들의 상태는 전혀 알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손, 발의 자유를 빼앗기는 것보다 시각을 잃는 쪽이 훨씬 불안감을 조성하는 법이다. 우리를 어떻게 할 생각인가? 이번에는 노부이코의 목소리였다. 어떻게 하기는 그냥 거기 꼼짝 않고 있으면 돼. 그동안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갈 거니까. 인질 한 명을 데리고 말이지. 누굴 데리고 갈까 생각 중이야. 나를 데리고 가게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손대지 말고. 별장 주인으로서의 책임감인가? 집어치우라고 그런 건. 진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들은 아마도 아스코를 선택할 것이라고 다카유키는 판단했다. 젊은 여자를 데려가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상황이 이러니 다루기 쉬운 사람을 고를 것이다. 헤드라이트 빛이야. 다가오고 있는데. 다구의 목소리가 들렸다. 조금 멀리서 들리는 것은 그가 창가에 서서 바깥을 살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곧이어 엔진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별장 바로 앞에서 멈추는 것 같았다. 후지의 차야. 생각보다 빨리 왔는데. 진이 그렇게 말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현관 벨 소리가 들리고 쿵쿵거리는 발소리도 들렸다. 다구가 현관으로 나간 모양이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에 이어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라운지 쪽으로 가까워졌다. 아무도 본 사람은 없겠지? 진이 묻는다. 그렇군. 하기야 네가 그런 실수를 할 리 없겠지만. 진의 말로 미루어
후지라는 자가 말없이 고개만 끄덕인 듯 했다. 이번에는 발소리 하나가 다카유키 쪽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무언가를 점검하듯 주위를 맴돌았다. 후지의 발소리라고 다카유키는 생각했다. 일이 아주 복잡하게 됐어.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별장에 들어와 보니 이렇게 버글거리고 있더라고. 계획이 다 뒤틀리고 말았어. 진이 그렇게 투덜거리더니 다시 말투를 바꿔 변명을 늘어놓았다. 아니, 후지의 계획을 트집 잡으려는 건 아니야. 이 인간들이 언제 별장을 사용할지는 후지 너도 몰랐을 테니까. 다만 나와 다구가 좀 당황했다는 걸 말하고 싶었을 뿐이야. 게다가 살인사건까지 벌어졌고. 다구의 목소리였다. 그래, 그게 제일 큰일이지. 대체 무슨 생각들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 이런 상황에서 사람을 죽이는 놈이 다 있다니 말이야. 전화로 얘기한 그대로야. 그리고 발소리가 다시 멀어졌다. 식당 쪽으로 가는 듯 했다. 거기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시신은 아직 방에 있어. 진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그래, 범인이 누군지는 아직 몰라. 자기들끼리 여러 가지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 아무것도. 그래, 그렇다니까. 이 기묘한 상황에 진이 의지했던 파트너도 상당히 난감해하는 듯 꽤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수근거리는 기척이 느껴졌다. 그래. 우리와는 관계없는 일이니까 한시라도 빨리 나가는 게 좋겠지. 진이 말하고 있었다. 그렇게 되면 누구 한 명을 인질로 데려가야겠지. 누구를 데려갈까? 여자? 그래, 당연히 여자지. 다시 일행의 발소리가 다가왔다. 인질로 데려갈 만한 인물을 물색하려는 것 같다. 그때였다. 후지라는 사람에게 할 말이 있는데 노부이코의 목소리가 들렸다. 다카유키 바로 옆에서 누군가가 걸음을 멈췄다. 뭐지? 그렇게 되물은 사람은 진이었다. 당신을 인질로 데려가라. 뭐 그런 말이라면 해봐야 소용없어. 우리는 이런 일에 타협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런 말은 하지 않겠네. 실은 거래를 하고 싶어서 말이야. 거래? 미안하지만 자네는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네. 나는 후지라는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이 리더 같으니 말이지. 딱히 리더가 있는 건 아닌데. 하수 취급을 받은 것이 못마땅한지 진이 언짢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후지도 다 듣고 있어.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용건이나 말하라고. 그러자 노부이코가 잠시 틈을 두었다가 말을 꺼냈다. 실은 인질에 대해서 거래를 하고 싶다네. 자네들 우리 둘 중 누군가를 인질로 데려갈 속셈인 모양인데 그건 자네들에게도 안전한 방법이 아닐 걸세. 사람들 눈에 띄기도 쉽고 민첩하게 움직이지도 못하겠지. 그런 건 다 알고 있어. 인지를 어디서 풀어주느냐 하는 것도 문제일 거야. 또 물론 눈은 가리겠지만 인질이 사소한 것 하나라도 기억하고 있으면 그걸 실마리로 경찰이 자네들 냄새를 맡을 수도 있네. 그런 우려가 있을 시에는 진의 목소리와 함께 무언가를 톡톡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우리 나름의 방법을 사용할 거야. 당신들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죽이면 그만이라는 뜻인가? 그건 마지막 수단이 되겠지.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네. 그래서 거래를 하자는 거야. 우리가 무사히 도망칠 수 있는 방법이야? 물론이지. 우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인질로 데려가지 않았으면 하네. 그럼 누구를 데려가라는 거지? 짜증스러운 목소리였다. 하지만 노부이코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유키에를 데려가게. 뭐라고? 진뿐만이 아니라 도시아키와 기도도 동시에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 다카유키도 하마터면 입을 열 뻔했다. 이봐, 당신 제정신이야? 죽은 사람을 인질로 데려가서 어쩌라는 거야? 그래봐야 위협도 무엇도 안 될 텐데.
진이 어처구니 없다는 투로 말했다. 자네들이 인지를 데려가려는 목적은 우리들의 신고를 늦추려는 거 아닌가. 유키에만 데려가도 그 목적은 충분히 달성될 걸세. 우선 이렇게 하지. 자네들이 데리고 간 사람은 죽은 유키에가 아니라 살아있는 유키에야. 그런데 그녀가 자네들의 비밀을 알아버리는 바람에 도주 중에 죽여서 시신을 유기한 것이다. 이봐, 진이 웃음기를 띤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그렇게 뻔뻔한 소리를. 살인죄까지 우리에게 덮어 씌우자는 건가?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게. 노부이코가 타이르듯 말했다. 자네도 지금까지 우리의 대화를 들었으니 잘 알 테지. 유키에를 죽인 범인은 우리들 중에 있을 확률이 높네. 그런데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모리사키가의 신용에 오점이 남아. 나아가서 모리사키 제약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되겠지. 따라서 우리로서는 유키의 살인사건을 어떻게든 은밀하게 처리하고 싶네. 그러자면 자네들이 인질로 데리고 다니던 끝에 살해했다는 상황을 만드는 편이 가장 의심을 덜 받는 방법일 테지. 경찰에서도 믿을 걸세. 그렇게 하면 당신들이야 좋겠지만 우리에게 좋을 게 뭐가 있어? 과연 그럴까? 자네들이 시신을 가져가 주기만 한다면 세 사람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겠네. 무슨 소린지 알겠나?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 쪽 역시 자네들이 경찰에 잡히면 곤란해. 다카유키는 노부이코의 책략에 혀를 내둘렀다. 과연 그렇게만 된다면 인질로 누군가를 보내지 않아도 되고 유키의 죽음에 대한 진상도 묻어버릴 수 있다. 노부이코로서는 강도에게 감금당했었다는 사실이라면 몰라도 살인사건만큼은 절대로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을 것이다. 진을 비롯한 강도들도 이 엉뚱한 제안에 당혹감을 느끼는 눈치였다. 아무 대답을 못한 채 눈동자를 굴리며 서로의 얼굴만 바라봤다. 그런데 방해 공작은 뜻하지 않은 방향에서 들어왔다. 아버님, 저는 사건을 은폐하자는 데에는 반대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든 범인을 밝혀내고 진상을 명백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한 사람은 게이코였다. 그런 그녀에게 노부이코가 말했다. 범인이 경찰에 체포되는 것만이 해결은 아니야. 세상에는 감추고 우리 힘으로 다시 진상을 추적하면 되지 않겠니? 하지만 너와 이런 풋내나는 토론을 벌일 생각은 없다. 내게는 지켜야 할 것이 많아. 너는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두 사람 간에 그런 대화가 오가는 사이 후지와 의논을 했는지 진이 다가와서 말했다. 나쁜 제안은 아닌데 우리 쪽으로서는 안심할 수가 없단 말이지. 도중에 당신네들이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 우리가 여기서 나간 후에 결국 모든 것을 공표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면 골치가 아프단 말이야.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걸세. 내가 보장하지. 당신이 보장하는 것만 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어. 저 여자는 반대한다잖아. 저 여자란 게이코를 두고 하는 말인 듯 했다. 그리고 말은 안 해도 당신의 방침에 반대하는 자가 또 있을 수도 있어. 내가 책임지고 전원을 설득하겠네. 자네들을 배신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걸세. 우리에게 그 말을 믿으라는 건 무리야. 제발 부탁일세. 나를 믿어줘. 나로서도 살인사건만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아야 한다네. 지금이야 무슨 말이든 못하겠어. 진이 꿈쩍하지 않자 노부이코는 입을 다물고 말았다. 그래서 결국 포기했나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았다. 잠시 후 그가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물론 이쪽에 약점을 주고 있는 게 자네들에게는 필요한 일이겠지. 노부이코가 목소리를 조금 낮추어 말했다. 그러니까 인지를 데려가겠다는 거잖아. 그게 바로 약점을 주는 거지. 인지를 어디까지 데려갈 텐가. 끝까지 데리고 다닐 수는 없는 일 아닌가. 결국은 자네들 손을 떠나게 될 걸세.
그 인질의 안부가 확인되는 시점에 반대로 우리가 자네들의 약점을 주게 되는 거지. 약점을 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진이 비웃듯이 물었다. 당연히 자네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경찰에 얘기하겠지. 자네들의 인상착의, 그리고 진, 다구, 후지라는 호칭까지. 어디 실컷 짓거려봐. 그 정도 실마리로 경찰이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거참 구경할 만하겠군. 진이 장난스럽게 하는 말을 무시한 채 노부이코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동료 중 한 명이 은행의 내부 사람이라는 것까지 말해도 괜찮겠나? 꽈당. 무언가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아마도 의자일 것이다. 후지가 놀라서 일어서는 바람에 의자가 넘어지지 않았을까? 다카유키는 그렇게 상상했다. 아니, 후지, 내가 말한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이 우리 대화를 듣고 멋대로 짐작한 것뿐이라고. 후지라는 인물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다카유키는 눈에 보이는 듯했다. 진이 당황하고 있다는 게 바로 그 증거다. 그들이 다시 수근거리며 뭔가를 의논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한층 길게 느껴졌다. 정말 그럴 생각이세요, 아버지? 옆에서 도시아키가 속삭였다. 물론이다. 너도 협조해 다오. 물론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끝까지 숨겨요? 일본 경찰은 만만치가 않단 말입니다. 유키가 이 별장에서 살해당했다는 건 금방 탄로날 일이라고요. 걱정 마라. 탄로나지 않을 게다. 이런 상황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졌으리라고는 경찰도 생각하지 못할 거야. 하기야 경찰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믿지 못할 얘기죠. 마침내 발소리가 다가왔다. 결론이 난 모양이다. 어떻게 되었나? 나와 거래를 하겠나? 노부이코가 대답을 재촉했다. 미안하지만 그 거래에 응하지 않기로 했어. 그렇게 대답하는 진의 목소리에서 지금까지와는 달리 딱딱함이 느껴졌다. 왜지? 거래에 응하는 게 자네들로서도 최선일 텐데. 상황이 달라졌어. 그보다 더 확실한 길을 선택하기로 했을 뿐이야. 확실한 길? 그래, 당신네들 모두를 죽이는 방법이지. 몇 초 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다카유키도 그렇지만 다른 인질들도 너무 놀란 나머지 할 말을 잃은 것이다. 반면에 진은 인질들의 그런 애처로운 반응을 즐기고 있을지도 몰랐다. 어떻게 그럴 수가. 농담이겠지? 기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안 됐지만 농담이 아니야. 여러 가지로 의논해봤는데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결론이 났거든.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고. 죽일 필요까지는 없잖아. 너희들 얘기는 아무에게도 하지 않을게. 약속해. 제발 죽이지만은 말아줘. 기도는 거의 울먹이면서 애원했다.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도 몰랐다. 그가 그렇게 비참하게 구는 덕분에 다카유키와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냉정을 되찾았다. 7명을 다 죽이겠다는 말인가? 다카유키가 물었다. 응, 그런 얘기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기나 하나? 만에 하나 잡혔을 경우 너희 셋 다 사형이야. 대답이 들릴 때까지 잠시 틈이 있었다. 진이 후지와 의논하고 있다고 다카유키는 생각했다. 그들의 행동에 대한 결정권을 후지가 쥐고 있는 것이다. 잡힐 리 없지. 마침내 진이 말했다. 안 잡히기 위해서 당신네들 전부를 죽이겠다는 건데. 게다가 잡힌다고 해서 다 사형을 당하는 건 아니야. 반성의 빛을 보이면 변호사들이 잘 알아서 해주거든. 미쳤어. 게이코가 외쳤다. 당신들은 인간이 아니야. 어쩔 수 없잖아. 진이 그렇게 말했을 때 누군가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아스코의 목소리였다. 그런데 뒤이어 찰싹하고 무언가를 때리는 소리가 나더니 그녀가 헉 소리를 내며 울음을 그쳤다. 진의 목소리와는 다른 방향인 걸로 봐서 후지가 그녀의 뺨을 때린 건지도 몰랐다. 시끄럽게 굴지 마. 후지를 화나게 하지 말라고. 진이 소리쳤다.
무슨 수를 써야겠다고 다카유키는 생각했다. 후지는 생각보다 잔인한 인간이다. 전원을 죽인다는 방침도 후지가 세웠을 것이다. 모두 죽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죽일 작정이지? 도시아키가 물었다. 그러자 잠시 또 틈이 생겼다. 소곤거리는 진의 목소리가 들린다. 후지에게 무슨 지시를 받고 있는 듯 했다. 그런 걸 당신네들에게 말할 필요는 없지. 걱정하지 말라고. 한 명씩 죽이는 잔인한 짓은 하지 않을 테니까. 다 함께 묻어주지. 묻어? 다구, 후지차에 휘발유가 있대. 가서 가져와. 휘발유? 불을 지를 생각인가? 도시아키가 묻자 진이 헛기침을 했다. 긍정인 것이다. 아스코가 다시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모리사키 씨, 당신 잘못이야. 당신이 괜한 거래를 하자고 해서 일이 이렇게 된 거라고. 잠자고 있었으면 인질 한 명으로 끝날 문제였는데. 기도가 마구 악을 썼다. 죽음을 눈앞에 두자 이성을 잃어버린 것이다. 자신이 인질이 되는 일은 없었을 거라는 인식 때문에 속내를 고스란히 드러내놓고 있었다. 잠깐 후지, 너에게 말한다. 다시 한번 아버지가 제안한 거래를 생각해보지 않겠나? 구미가 당기기는 할 텐데. 도시아키가 필사적으로 말했다. 그건 이미 끝난 얘기야. 당신네들이 후지의 신원을 눈치챈 이상 살려둘 순 없어. 우리가 그걸 경찰에 얘기할 거라고 생각하나? 아버지도 말했지만 시신을 가져가는 이상 우리도 너희가 잡히지 않기를 바랄 거야. 우리 목을 스스로 조르는 짓은 하지 않는다고. 후지는 그 말을 못 믿겠다는군. 믿을 만한 재료가 없다고 말이야. 대답은 진이했지만 이제야 후지의 의사가 정확하게 밝혀진 것이었다. 재료가 없으니 그 거래에 응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선 도박이야. 도박이 무서운 건 아니지만 위험성이 높은 대신 얻는 게 별로 없거든. 경찰에 늦게 신고한다는 정도로는 거래에 응할 수 없지. 그렇다면 당신네들 모두를 죽이고 여기서 나가는 편이 훨씬 간단해. 그때 다구가 돌아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휘발유 냄새가 희미하게 코끝을 스쳤다. 수고했어. 진이 말했다. 후지, 어떻게 뿌리면 되지? 다구가 물었다. 사소한 일 하나까지 지시를 받는 모양이다. 그래, 알았어. 라운지 주위에 쭉 뿌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끼얹고서 불을 붙이라는 거지? 그래야 확실하니까. 진이 그렇게 말한 후 액체가 쏟아지는 소리가 났다. 동시에 휘발유 냄새가 라운지를 가득 채웠다. 살려줘! 기도가 절망적으로 외쳤다. 잠깐만 기다려줘. 후지, 아직 여기 있지?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도시아키가 다급하게 말했다. 이미 늦었어. 포기해. 아무튼 들어봐. 당신은 조금 전에 얻는 게 없다고 했어. 하지만 여기서 우리 모두를 죽이는 것보다는 나을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방법도 있잖아. 순간 정적이 덮쳤다. 곧이어 진이 다구, 중지! 라고 외쳤다. 무슨 거짓말을 하겠다는 거지? 진이 물었다. 어떤 것이든 범인은 한 사람, 키가 크고 젊은 남자였다고 할 수도 있고 외국인이었다고 증언할 수도 있어. 아무튼 너희들 쪽에 유리하게 거짓말을 해주지. 잠깐 기다려봐. 발소리가 식당 쪽으로 향했다. 도시아키의 제안이 강도들에게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었던 듯 했다. 이런 꼴을 당하고서도 그들을 비호하라는 말인가요? 게이코의 물음에 비난하는 듯한 울림이 담겨 있었다. 살기 위해서야. 아까 아버지도 말씀하셨지만 풋내나는 의견은 듣고 싶지 않다. 그러니 두 말 말라는 것이었다. 이윽고 진이 돌아왔다. 애써 의견을 제시했는데 미안하군. 지금 상황에서는 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겠어. 이번 살인은 우리는 모르는 일이니까 말이야. 게다가 시신을 끌고 다녀봐야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 하지만 우리가 살인사건을 숨기고 싶어 한다는 건 알지 않나. 그건 그렇지만 범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약점을 쥐었다고 할 수는 없지.
도시아키는 말문이 막혔다. 그 틈을 노리듯 진이 덧붙였다. 단 범인을 확실하게 밝혀낸다면 생각해보기로 하지. 그렇다고 반드시 살려준다는 약속은 할 수 없지만 말이야. 아무튼 결과에 따라서 방침을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다. 범인을 밝혀내라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러라는 말인가? 노부이코가 숨이 막힌 듯 갑갑한 목소리로 말했다. 시간을 주지. 1시간이다. 그동안 당신네들끼리 토론을 하든 대화를 하든 범인이 누군지 밝혀내도록. 그러지 못할 경우 아쉽지만 전원을 죽이겠다. 알았나? 그럼 범인이 누군지만 알면 살려주시는 건가요? 아스코가 물었다. 결과에 따라서라고 했잖아. 알겠어요. 그럼 고백하죠. 유키에를 죽인 건 바로 나예요. 뭐라고? 어머니, 무슨 말입니까? 모리사키 부자가 번갈아 외쳤다. 정말이에요. 내가 유키에를 죽였어요. 그녀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다카유키는 이내 간파했다. 강도들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자신이 범인임을 자처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무엇보다 유키에가 살해당했을 시간에 그녀는 줄곧 진과 함께였다. 그녀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진은 콧방귀를 뀌었다. 거짓말 하지 마시죠, 부인. 아니야, 믿어줘요. 내가 한 짓이야. 그럼 묻겠는데 뜯어낸 일기장은 어디에 있지? 그걸 말할 수 있으면 범인이라고 인정해주지. 그건 버렸어. 찢어서 화장실에. 뭐라고 쓰여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 유키에가 도모미를 죽였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복수를 했다는 얘기군. 그럼 또 묻겠는데 그 유키에라는 여자가 당신 딸을 죽였다는 건 어떻게 알았지? 뭐? 조그만 소리로 되묻고서 아스코는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거봐, 대답을 못하네. 당신 마음은 알겠는데 나와 밤새 같이 있었으면서 어떻게 사람을 죽였다는 말이야? 속일 생각 말라고. 나를 범인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럴 수는 없지. 진상을 분명하게 밝히라고 다들. 알겠어? 시간은 앞으로 55분밖에 남지 않았다. 한동안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손발이 묶인 데다 앞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말을 한다는 행위에도 신중을 기하게 된다.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지. 어떻게든 진상을 규명해 보자고. 이렇게 입을 꾹 다물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도시아키가 모두를 향해 말했다. 대체 누구야? 솔직하게 말하라고. 기도가 소리를 질러댔다. 이런 지경까지 와서 숨겨봐야 아무 의미 없잖아. 어차피 다 죽는다고. 그러느니 죄를 고백하는 편이 낫지. 범인을 안다고 한들 경찰에는 말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그의 말은 보이지 않는 상대, 누군지 모르는 상대를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스스로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럼 이렇게 하죠. 우선 혐의가 없는 사람부터 제외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용의선상에서 제외할 수 있겠죠. 게이코가 먼저 말문을 열었다. 찬성입니다. 어머님은 불가능하죠. 다카유키도 동의했다. 하지만 그 외에는 누구도 범인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잖아. 도시아키가 말했다. 오늘 아침의 논의에서 거의 모두에게 동기가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어. 시모조 씨는 제외해도 되지 않을까요? 다카유키는 그렇게 제안해 보았다. 그녀는 어느 모로 보나 외부인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이다. 아니에요. 그건 논리적이지 않아요. 반대하고 나선 사람은 다름 아닌 시모조 레이코 자신이었다. 아까도 말했지만 숨겨진 관계가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제외를 하려거든 객관적으로 하세요. 그렇지만 제외하기 위한 재료가 없잖아. 도시아키가 한숨을 푹 쉬었다. 아니죠. 재료는 있어요. 차분하게 생각해보면. 시모조 레이코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 말투가 너무도 여유롭게 들려 다카유키는 의아한 기분이 들었다.
잠시 정적이 감돌았다. 외부인인 자네 입에서 그렇게 자신만만한 말이 나올 줄은 몰랐군. 그래서 어떤 근거가 있다는 거지? 도시아키의 말투는 거의 비난조였지만 그 말에 기대가 담겨 있는 것도 분명했다. 우선 이곳에 감금된 후의 일을 하나하나 짚어보죠. 시모조 레이코는 또렷하게 들리는 낭랑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도 그렇지만 다카유키 씨도 여러 가지 수단으로 이 같은 상황을 밖에 알리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녀는 지면에 SOS라는 글자를 쓴 것과 타이머를 사용해 정전을 일으키려 했던 일 등을 예로 들었다. 뭐라고? 나도 모르게 그런 짓을 했단 말이야? 불현듯 진의 목소리가 머리 위에서 쏟아졌다. 그들은 위에서 이쪽의 대화를 듣고 있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결국은 전부 실패로 끝났어요. 누군가가 방해했기 때문이죠. 그 방해에 대해서 설명하자 진이 이번에는 신기하게도 이렇게 말했다. 누가 그런 방해 공작을 한 거야? 분명히 말하는데 난 아니야. 문제는 왜 방해를 했느냐는 거예요. 그 시점에서 저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런데 유키에 씨가 살해당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비로소 그 의미를 깨달았죠. 방해한 자가 유키에 씨를 죽인 범인이고 전부 범행을 위한 준비였다. 그런 말이군요. 다카유키는 자신도 줄곧 생각해왔던 바를 말했다. 아마 그렇겠죠. 범인은 그녀를 살해하고 그 죄를 강도범에게 덮어 씌우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감금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거기에다 시신의 발견을 늦추려는 속셈도 있었을 겁니다. 다카유키가 말했다. 경찰의 조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진상을 밝힐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지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면 범인을 좁힐 수 있는 재료가 두 가지 생긴 셈이군. 한 가지는 누가 SOS라는 글자를 지웠는가. 또 한 가지는 누가 정전작전을 저지했는가. 논의의 실마리가 풀리자 도시아키의 목소리에 흥분감이 묻어났다. 먼저 SOS부터 얘기하죠. 다카유키 씨는 제가 지면에 SOS라고 썼다는 사실을 누구에게 얘기하셨나요? 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요. 그렇군요. 저 역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범인은 우연히 그 글자를 봤다는 얘긴데 화장실 창문으로 글자가 보였을지도 모르겠군. 노부이코가 혼자 중얼거리듯 말했다. 시모조 레이코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다카유키 씨 외에 그런 글자를 썼다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은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범인이 스스로 그런 사실을 밝힐 리 있겠어? 도시아키가 말했다. 그렇겠죠. 그럼 다음 질문을 하죠. 타이머 얘긴데요. 이 계획에 대해서는 여러분 모두 알고 계셨을 겁니다. 어제 저녁 7시 정각에 정전이 되도록 타이머를 설치했었죠. 그런데 그 타이머가 망가져 있었습니다. 이건 그 전에 화장실에 들어간 사람이 수상한 거겠죠. 이제 묻겠습니다. 정전 계획을 알게 된 후에 화장실에 가신 분은 말씀해 주세요. 내가 갔는데 먼저 아스코가 나섰다. 하지만 타이머는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난 기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아예 만지지를 않아요. 나도 갔지. 아마 6시쯤이었을 게야. 타이머를 설치한 직후로군. 물론 그 시점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어. 노부이코가 부담감이 느껴지지 않는 말투로 말했다. 나도 갔어요. 이번에는 게이코였다. 그 타이머가 어떤 것인지 보고 싶었어요. 저도 기계에는 약하지만 언뜻 보기에 별 이상이 없는 것 같던데. 나도 화장실에 가긴 했지만 타이머의 상태는 확인하지 않았는데. 기도의 목소리가 끝에 가서 희미하게 떨렸다. 화장실에 간 사람은 이뿐인가? 더 있었을 텐데. 도시아키가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자신 있는 말투는 아니었다. 실은 다카유키도 같은 생각이었다. 그런데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
기도가 화장실에 간 사실만 어렴풋이 기억에 남아있을 뿐이었다. 아무래도 좁혀지기 힘들 것 같군. 시간도 없는데 그 방향은 이제 접는 게 어떻겠나. 아버지, 무슨 다른 묘안이 있으세요? 묘안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동기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은데 이미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어느 것이나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말이야. 어떤 부분에 설득력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자신의 가설에 트집을 잡는다고 느꼈는지 게이코가 대뜸 따지고 들었다. 딱히 어떤 부분이 그렇다기보다 전체적으로 현실적이지 못하는 생각이 들었어. 내 생각에 살인이란 충동적으로 저지르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 말이네. 아니죠. 충동적이었다면 그런 방해 공작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동기부터 확인할 여유가 없어요. 아무튼 시모조 씨의 얘기를 좀 더 들어보자고요. 도시아키가 이야기의 바통을 다시 레이코에게 넘겼다. 게이코 씨는 타이머를 얼마 동안 보고 있었나요? 시모조가 게이코에게 물었다. 그리 자세히 보진 않았어요. 다만 코드가 끊어져 있진 않았어요. 그건 분명해요. 그녀의 말을 믿는다면 그 단계에서는 범인이 아직 화장실에 가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나는 아니야. 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 기도가 말했다. 기도 씨, 흥분하지 마세요. 난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게이코 씨 이후에 화장실에 간 사람은 나밖에 없잖아. 기도 씨의 입장이 미묘하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그 정도 일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침착하세요. 앞이 보이지 않는 부자연스러움 때문인지 기도는 발정난 개처럼 숨을 씩씩거렸다. 자, 그럼 시모조 레이코는 한층 더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음 질문을 하죠. 여러분 중 이번 여행에 수면제를 가져오신 분 있나요? 수면제? 도시아키가 별 질문을 다 한다는 듯이 반문했다. 난 조금 가져왔는데 방에 있는 가방에 들어있어요. 여행을 떠나면 잠이 잘 오지 않아서요. 아스코가 그렇게 말하자 기도도 웅얼거리듯 말했다. 나도 가방에 들어있어. 그런데 그게 어쨌다는 거야? 그건 나중에 설명하죠. 다른 사람은 없나요? 그럼 사모님, 그리고 기도씨, 그 약을 누군가에게 주진 않으셨나요? 두 사람은 아무에게도 주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대체 그 질문의 취지는 뭐지? 사장님, 설명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라는 말에 약간 힘이 들어간 점이 다카유키는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탐정의 탐문 조사는 다 끝난 건가? 시모조 레이코가 대충 이야기를 끝낸 듯 하자 진이 위에서 말했다. 그리고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얘기가 끝난 걸 보면 범인이 얼추 밝혀진 모양이군. 자, 잠깐 기다려. 아직 시간이 남지 않았나. 이렇게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뭘 해명할 수 있겠나. 노부이코가 당황한 기색으로 말했다. 다카유키도 동감이었지만 이제 대체 뭘 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사장님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탐정님은 어떠신가? 시간이 더 필요한가? 30분은 더 기다릴 수 있는데. 그러나 시모조 레이코는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니요, 이제 됐어요. 모든 걸 알았으니까요. 알았다고? 도시아키가 소리를 내질렀다. 방금 나눈 대화로 범인을 알아냈다는 말인가? 네, 그렇습니다. 전부 제가 추리한 그대로였어요. 좋아. 이거 흥미롭군. 그럼 이제 이야기해봐. 누가 범인이지? 진이 윽박질렀지만 레이코는 짐짓 딴청을 부렸다. 그러기 전에 이 가리개만이라도 풀어주실 순 없을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상황을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하는 수 없지. 다구, 전원의 눈가리개를 풀어줘. 눈가리개를 벗겨내자
희미한 빛에도 눈이 부셔서 다카유키는 몇 번이나 눈을 깜빡거렸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다카유키는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후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시아키도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 후지는 2층에 있어. 얼굴을 보일 수 없으니까 말이지. 본다고 해도 경찰에는 말하지 않을 거야. 도시아키가 말했다. 그런 말을 무턱대고 믿을 순 없지. 아무튼 빨리 시작해보라고. 진의 재촉에 모두들 시모조 레이코를 주목했다. 그녀가 심호흡을 한 번 했다. 제가 그 사람을 의심하게 된 계기는 예의 SOS란 글자가 지워진 것 때문이었습니다. 우선 SOS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는 화장실에서 호스로 물을 뿌리기만 하면 되는 일이니까 누구나 가능했다고 할 수 있죠. 다만 거기에는 이런 문제가 남습니다. 화장실 창문 바로 밑에 SOS라는 글자가 쓰여 있다는 것을 그 인물이 어떻게 알았느냐 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저와 다카유키 씨 뿐이었는데 우리 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창문을 내다봤다가 우연히 발견한 거겠지. 레이코의 우회적인 말투가 답답하다는 듯 진이 말했다. 아니요, 그럴 리는 없어요. 창문 바로 아래였기 때문에 화장실 안에서는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당신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내가 그런 곳에다가 썼으니까. 헉 하고 모두들 숨을 삼키는 것처럼 보였다. 다카유키도 그것까지는 몰랐다. 그렇다면 도시아키가 그렇게 말하자 모두의 시선이 다카유키에게 쏠렸다. 아니요, 다카유키 씨는 아니에요. 글자가 지워졌다는 걸 제게 알려준 사람이 바로 다카유키 씨였으니까요. 만약 다카유키 씨가 지웠다면 아무 말도 안 했겠죠. 그럼 얘기가 모순되잖아. SOS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둘뿐이었다면서. 네, 그러니까 우연히 발견한 사람이 따로 있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발견했단 말이야?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진이 짜증이 난 목소리로 말했다. 네, 화장실 창문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2층 창문에서는 보였을 겁니다. 2층? 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럴 리 없지. 지금 들은 바로는 그 SOS가 어쩌고 할 때는 모두 1층에 있었잖아. 2층에 올라간 자는 한 명도 없었어. 아니요, 딱 한 사람 있었습니다. 누구야 그게? 시모조 레이코는 천천히 눈을 움직여 한 인물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모리사키 사장님입니다. 뭐야? 그럴 리가. 도시아키의 눈에 핏발이 섰다. 노부이코는 아무런 표정의 변화 없이 비스듬히 아래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기억하시나요? 사장님은 사모님이 걸칠 것을 가져오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아마 그때 창문으로 우연히 그 글자를 보신 거겠죠. 그렇군. 이 인간이 그때 창문으로 바깥을 내다본 거야. 틀림없어. 지금까지 잠자코 있던 다구가 불쑥 끼어들었다. 그러고 보니 그때 노부이코를 따라 같이 간 자는 다구였다. 노부이코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직한 비서를 바라보았다. 그 정도 일로 나를 범인 취급하려는 건가? 아니에요. 다만 그게 제가 사장님을 의심하는 계기가 된 것만은 분명합니다. 아쉽군. 자네에게 이런 의심을 사게 되다니. 노부이코는 대담한 미소를 띠고서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저도 아쉽습니다. 하지만 타이머가 망가졌던 일까지 감안하면 사장님이 범인일 수밖에 없어요. 무슨 뜻이지? 다카유키가 물었다. 아까도 확인했지만 타이머가 설치된 후에 화장실에 간 사람은 여러 명이에요. 그렇다면 범인도 그때 타이머를 망가뜨렸을까요? 범인의 심리상 아마도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건 또 왜지? 생각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위험 부담이 따르는 일이기 때문이죠. 범인이 타이머를 망가뜨린 후 아무도 화장실에 들어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 후에 들어간 사람이 타이머가 망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직전에 들어간 사람이 당연히 의심을 받게 될 테니까요.
듣고 보니 그렇군. 진이 감탄스럽다는 듯 말했다. 다구도 연신 고개를 끄덕여댔다. 몇 번이나 말하지만 제가 들어갔을 때 타이머는 작동하고 있었어요. 게이코가 말했다. 그러니까 범인으로서도 그 시점까지는 의심받지 않기 위해 타이머를 망가뜨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설정된 시간에 정전이 되도록 놔두고 싶지도 않았을 거고요. 그래서 결국 범인은 타이머의 눈금을 조작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7시 정각인 것을 7시 20분 정도로 맞춰놓는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예정된 시간이 되어도 불이 꺼지지 않았던 거고요. 모두가 이상하게 여기는 가운데 범인은 상황을 보러 가는 척하면서 화장실에 가서는 그제야 코드를 끊고 타이머를 망가뜨렸을 거예요. 그런 다음 모두에게 알린 거죠. 누군가가 타이머를 망가뜨렸다고요. 다카유키는 숨을 삼키며 노부이코를 보았다. 시모조 레이코가 말한 대로였다. 정전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을 알았을 때 맨 먼저 화장실로 간 사람이 바로 노부이코였다. 어이가 없군. 노부이코가 내뱉듯이 말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사장님이 준비하신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 덩치 큰 사람에게 수면제를 먹인 것이죠. 아, 하면서 모두 다구를 보았다. 듣고 보니 또 그랬다. 전날 밤 이 남자가 골아 떨어진 것도 우연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았다. 사모님이 걸칠옷을 가지러 2층 방에 갔을 때 사모님 가방에서 수면제를 꺼내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녁 때 틈을 봐서 맥주에 섞어 저 사람을 잠재웠겠죠. 그런 다음 갖가지 구실을 대면서 각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 쉴 수 있도록 교섭을 한 겁니다. 그렇군. 생각해보니 간단한 일이야. 진이 말했다. 다들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번 살인은 일어나지 않았겠지. 그렇다면 처음 그 제안을 한 인간이 가장 수상하다는 얘긴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대체 증거가 어디 있단 말인가? 그리고 내가 왜 유키에를 죽이겠어? 증거는 없다 해도 그 당황해하는 모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다고 다카유키는 생각했다. 도시아키와 아스코도 같은 생각인지 절망적인 눈길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동기는 게이코 씨가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유키 씨는 도모미 씨를 고의로 살해했어요. 그래서 그 복수를 하신 거죠. 사장님이 이 별장에 모두를 소집한 것도 아마 그런 목적이었을 겁니다. 어쩌다 강도들이 나타나서 계획이 좀 변경되긴 했지만 그러한 조건까지 이용한 것이었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 도모미의 죽음이 사고였다고 믿는 내가 유키에를 의심할 리 없지 않나. 아니에요. 사장님은 알고 계셨을 겁니다. 처음 도모미 씨의 유품을 건네받은 사람이 사장님이셨다고 하던데요. 그때 필케이스가 비어있지 않았나요? 비어있었다고? 도시아키가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다. 노부이코의 관자놀이에 한 줄기 땀이 흘렀다. 뭐라는 건지 도무지. 필케이스는 비어있었어요. 레이코가 다시 말을 이었다. 하지만 사장님도 그때는 별다른 의심을 품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그 후에 사모님이 필케이스를 열었을 때 약이 들어있었어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사장님이 봤을 때는 분명히 없었던 약이 담겨져 있었으니까요. 사장님은 유품을 사모님에게 보이기 전에 유키 씨에게 맡기셨어요. 그렇다면 비어있는 필케이스에 약을 넣은 사람은 유키 씨란 얘기가 되죠. 그녀는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그야 도모미가 약을 먹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였겠죠. 게이코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말했다. 유키에 씨는 도모미의 필케이스에 든 약을 수면제와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계획한 대로 도모미가 죽었을 경우 걱정되는 점이 있었겠죠. 경찰이 의심을 품고 시신을 해부하는 거. 그러니 어떻게든 약을 먹지 않은 것처럼 보이도록 필케이스에 원래대로 약을 넣어둔 거겠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사장님도 결국 그 사실을 알아차리신 거겠죠. 그래서 언젠가는 유키 씨에게 복수를 할 생각이었고요. 엉터리야.
터무니없는 소리 그만하라고. 노부이코가 입에 거품을 물고 덤벼들 듯한 눈빛으로 시모조 레이코를 노려보았다. 사장으로서의 체면을 송두리째 내던진 그 모습에 모두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었다. 모리사키 씨, 왜 그런 짓을... 기도가 원망에 찬 시선으로 그를 보았다. 여보, 당신... 아버지, 사실대로 말씀해 보셔요. 아내와 아들이 절박한 눈으로 바라보자 노부이코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지 뒤로 손이 묶인 채 일어나서는 베란다를 향해 뛰어갔다. 어느 틈엔가 발을 묶은 끈은 풀려 있었다. 기다려! 진과 다구가 쫓아갔다. 그러나 이미 때가 늦었다. 노부이코는 그 나이에 상상도 하기 어려운 민첩함으로 베란다 난간을 넘어 뛰어내렸다. 여보! 야스쿠가 외친 직후에 무언가가 호수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